오늘의 캠퍼스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유용할 지식과 정보 챙겨보도록 할게요. 창원대 신문부터 한번 넘겨볼까요? 우리들의 친구 길고양이라는 제목으로 김은혜 기자가 정리한 기획기사 보이는데요. 먼저 사람들이 길고양이를 기피하는 이유부터 들어볼게요. 길고양이 피해 사례는 대표적으로 소음이나 쓰레기 봉투를 헤집고 다녀 악취와 거리가 더럽혀진다는 것이다. 소음은 암컷 고양이가 발정기 때 수컷 고양이를 부를 때 내는 콜링이라는 울음소리 때문에 일어난다. 고양이의 발정기는 1월부터 9월까지며 그중 봄과 가을에 발정이 가장 절정을 향한다. 보통 일주일 내외로 진행되며 교미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3에서 6주 텀을 두고 계속해서 콜링의 행위를 보인다. 이 과정을 밤낮 가리지 않고 반복하며 울어대 사람들은 밤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쓰레기 봉투를 헤집고 다니는 경우는 길고양이들이 먹이를 쉽게 구할 수가 없어서 쓰레기 봉투 안에 있는 음식물의 냄새를 맡고 쓰레기 봉투를 찢어놓고 음식물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로 인해 그 주위는 더러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악취가 나기 시작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길고양이에게 행하는 학대와 잔혹한 범죄에 비하면 이건 피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기사에 나와 있는 끔찍한 학대 사례는 건너뛰고 처벌에 대한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고양이도 동물보호법의 적용 대상이라 처벌은 받지만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것이다. 위에 나비탕 사건의 경우 창원지방법원에서 처음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후에 동물자유연대와 시민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탄원 서명서를 제출해 항소했다. 그제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내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고양이가 학대를 많이 당하는 이유가 주인이 없어 피해자가 없고 개에 비해서 길고양이는 힘없고 약한 존재여서 학대에 노출되기 쉽다고들 말한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과연 있을까요? 어떤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길고양이들에 대한 피해 사례를 막는 방안으로는 대표적으로 개체수 증가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에는 TNR 방안과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 TNR은 포획, 중성화 수술, 제자리 방사의 앞글자를 딴 약자로 길고양이를 잡아서 중성화 수술을 시킨 다음 원래 있던 자리에 돌려놓는 사업을 말한다. 중성화 사업을 하게 되면 제일 처음으로 발정기 때 우는 울음소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한 길고양이들에게도 매우 도움이 된다.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고양이들은 부상과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데 TNR 행위로 인해 이를 막아주고 암컷 고양이들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는 일도 줄어들게 된다. 길고양이들의 급식소는 길고양이에게 장소를 정해 밥을 주는 것으로 고양이들이 자주 다니는 길목이나 습성 등을 고려해 만든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사람들에게 눈에 띄는 장소는 피하고 풀숲이나 건물 뒤에 급식소를 설치한다. 이렇게 급식소를 운영하면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먹이를 줄 수 있으며 더는 길고양이들이 먹이를 찾아 헤매지 않아 쓰레기 봉투를 헤집는 일도 없어지게 된다. 네, 이 기사 바로 옆에는 아주 귀여운 길고양이 사진들이 보이는데요. 오며 가며 길고양이를 만나다 보면 정이 들기도 하죠. 입양을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 유의할 점 알아볼게요. 새끼 고양이가 버려져 있는 경우에 사람들이 데리고 가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새끼 고양이를 납치하는 것일 수도 있다. 새끼 고양이가 혼자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첫 번째 경우는 어미 고양이가 먹이를 찾으러 떠나는 경우다. 먹이를 찾으러 떠나는 어미 고양이는 보통 하루 전에는 돌아오지만 최대 이틀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다. 두 번째에는 이소 과정에서 새끼 고양이가 남는 경우다. 대체로 한 마리씩 고양이를 이동시키기 때문에 어미 고양이가 다른 고양이를 이동시킬 때 남은 고양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만약 사람들이 새끼 고양이를 보고 보호하거나 만지거나 하면 나중에 돌아온 어미 고양이가 자신의 새끼 고양이에게 밴 사람 냄새를 맡고 자신의 새끼가 아니라고 느끼거나 버릴 수 있다. 그래서 새끼 고양이를 발견한다면 시일을 두고 이 고양이가 버려진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고양이보호협회에서 밝힌 구조 대상 요건에는 눈곱과 콧물 자국이 심한 경우, 활동량 저하,
나쁜 털 상태 등이 있다. 불쌍하다고 무작정 집으로 데려가거나 손으로 만지면 오히려 길고양이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기사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대면 시대로 활성화된 드라이브스루라는 제목으로 임수락 수습기자가 정리했네요. 드라이브스루의 장점은 주문과 함께 물건을 빠르게 살 수 있는 신속성을 들 수 있다. 번거롭게 자가용을 주차하고 매장에 들어가지 않아도 주문과 수령 모두가 차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면 주문보다 시간이 단축된다. 또한 드라이브스루는 비대면 주문 수령을 통해 여러 가지 전염병의 위험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 그리고 굳이 움직일 필요 없이 차에 앉아서 서비스를 제공받기 때문에 바쁜 현대인과 임산부 등도 이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드라이브스루는 교통의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 대부분 DT점은 유동 인구가 많고 차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있어서 주변 교통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시대의 변화는 문화의 활성화를 낳았고 이는 우리의 일상에 새로운 이점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완전히 정착하지 않아 예기치 못한 단점과 위험성을 지니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어지는 기사는 노신영, 조아현 기자가 쓴 웹캠을 활용한 화상 강의의 두 이면이라는 기사입니다. 화상 강의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네요. 현재 여러 대학은 웹캠을 활용한 화상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교수와 학생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구조는 비대면 수업에 즉각적인 양방향 소통을 구현하는 것으로 수업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교수는 학생들이 강의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살필 수 있으며 학생은 자신의 모습이 노출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수업에 더욱 집중하게 된다. 이처럼 웹캠을 활용한 화상 강의는 양방향 소통의 강점이 있지만 최근 사생활 침해와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이들은 웹캠을 켤 경우 참여자의 얼굴과 목소리뿐만 아니라 집안의 모습까지 모두 노출되어 부담스럽다고 말한다. 또한 화상 강의 도중 특정 참여자의 화면을 클릭하거나 누군가 발언을 할 경우 해당 참여자의 화면이 확대되는데 이때 타인의 얼굴을 캡처해 공유하는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화상 강의 참여자들은 수업을 이끄는 주체로서 화상 강의가 지닌 이면을 파악해 장점은 더욱 부각하고 단점은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화상 강의도 정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코로나가 생각보다 많은 과제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다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볼게요. 허예원 기자가 정리한 언택트 시대 직업 전망의 변화를 읽어보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보편화되기 이전에는 직업 안정성이 중요하게 여겨져 교사나 공무원과 같은 직업 선호도가 높았다.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자 디지털 기술을 다룰 수 있는 역량과 개인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컨텐츠 제작 역량이 크게 떠올랐다. 이에 따라 IT, 방송, 엔터테인먼트 관련 직종의 전망이 높았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교육, 유통업, 금융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대면 기술이 접목되면서 비대면 원격 사회가 도래했다. 사회에는 온라인 플랫폼이 확장되고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이 빠르게 성장했다. 이러한 추세는 드론 전문가, 온라인 시스템 개발자, 인공지능 전문가, VR 전문가, 모바일 웹 개발자와 같은 직업을 주목받게 했다. 언택트 시대를 맞아서 부각되는 직종을 잠깐 살펴봤고요. 다음 기사입니다. 신채연 기자의 기사를 통해서 인공어초라는 새로운 개념 알아보겠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물고기 아파트, 인공어초를 아시나요? 입니다. 현재 우리 바다는 수온 상승과 수질 오염, 매립, 간척 등의 사업 부작용으로 바다 사막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사막화의 영향으로 연안 바위에는 경제성 없는 석회질 산호 조류가 뒤덮여 있으며 해조류와 물고기의 수까지 줄어들어 어민들은 큰 피해를 겪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해결 방안을 강구했고 물고기 아파트라고 불리는 인공어초를 설치하기로 했다. 인공어초는 해역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해 해양 생물을 보호, 배양하는 어장시설로 집 한 채 정도의 크기를 지닌다. 이렇게 인공어초로 바다 사막화 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인공어초에 대한 설명 조금 더 들어볼게요. 인공어초는 기능에 따라 산란장, 먹이장, 휴식장으로 나눌 수 있다. 산란장으로서의 기능은 인공어초가 산란할 어미고기의 산란 장소로 이용되는 것을 말한다. 즉, 산란을 앞둔 어미고기에게 인공어초가 휴식의 장이 되어줌으로써 어미고기는 양질의 알을 산란하고 부화율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먹이장으로서의 기능은 인공어초의 착생 생물들이 먹이사슬을 형성해 해양 어류의 먹이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바다에 서식한 해양 어류들은 착생 생물을 잡아먹기 위해 어초 주변으로 몰려들게 되고 이 과정에서 바다 어장이 활성화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휴식장으로서의 기능은 어초 내 외부의 어류들이 타 생물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공어초를 은신처로 삼는 것을 말한다. 현재까지 밝혀진 인공어초의 효과를 살펴보면 장소나 시기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인공어초가 설치되지 않은 곳보다 어획량이 2~3배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한다. 하지만 인공어초 설치 후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서식 생물이 무사히 보존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신문 여기까지 읽어봤고요. 다음 코너로 이동하겠습니다.